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신영복 작가의 경수필 새 출발점에선 당신에게를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새 출발점에선 당신에게의 주제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글쓴이의 마음입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신입생들에게 띄우는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글쓴이가 자신이 징역살이를 할 때의 체험과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를 들어 학생들이 추상적 관념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을 중요시하며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대조되는 대상들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새 출발점에선 당신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를 전달하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당신이란 대학에 예비 합격한 수험생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과 형식에 집착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세상에 나아갔을 때 중요한 것은 성적이나 실력 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대이며 앞으로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기교를 배제한 채 간결하고 짧은 문장들을 사용하여 낭독할 때 우리말의 리듬이 잘 살아납니다. 또한 문장 하나하나가 여운을 길게 남길 만큼 함축적이고 암시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글쓴이가 던지고 있는 화두가 보다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7분 국어 본문 감상. 예비 합격자 명단에서 당신의 이름을 보고 축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여왔습니다.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에서 수능 점수 100점으로 예비 합격한 당신을 축하할 자신이 내게도 없었습니다. 지금쯤 당신은 어느 대학의 합격자가 되어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술학원에 등록을 해두었는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축하의 편지를 씁니다. 이제 대학 입시라는 우리 시대의 잔혹한 통과 의례를 일단 마쳤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축도를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에서 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차출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의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한자로 그것을 탁이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빡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장이 파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탁을 가지러 집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소? 당신의 발로 신어보면 될 일이 아니여. 차칠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주축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이 발로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탁과 조읍, 교실과 공장, 종이와 망치, 의상과 사람, 확대와 물건, 임금과 노동력, 이론과 실천, 이런 것들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진정한 애정이 아닙니다. 위로는 그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케 함으로써 다시 한번 좌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대학의 강의실에서 이 편지를 읽든 아니면 어느 공장의 작업대 옆에서 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건 탁이 아닌 발을 상대하고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회 현장에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살아있는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대학의 교정에 있다면 당신은 더 많은 발을 깨닫을 수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학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종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연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학이 안겨줄 자유와 낭만에 대한 당신의 꿈을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얽매여 있던 당신의 질곡을 모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러한 꿈이 사라졌다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됩니다. 그러나 자유와 낭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낭만은 관계의 건설 공간이란 말을 나는 좋아합니다. 우리들이 맺는 인간관계의 넓이가 곧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낭만의 크기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에 내장되어 있는 안이한 연루를 결별하고 사회와 역사와 미래를 보듬는 넓은 품을 키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그동안 만들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만나는 연대의 장소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발의 임자를 깨닫게 하는 교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학이 아닌 다른 현장에 있다면 더 쉽게 그들의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수능시험 성적 100점은 그야말로 만점인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올해 당신과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한 67만 5천 명의 평균 점수입니다. 당신은 친구들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은 풍요한 자리입니다. 수많은 곳,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자유와 낭만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더듬다가 넓고 밝은 길로 나오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실 개천도 이윽고 강을 만나고 드디어 바다를 만나는 진리를 감사하였습니다. 주축들에서부터 집을 그리는 사람들의 견고한 믿음입니다. 당신이 비록 지금은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발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한 언젠가는 넓은 길 넓은 바다를 만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드높은 삶을 예비하는 진정한 합격자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어디쯤에서 당신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분 국어 심화 학습. 이 글의 표면적 독자와 이면적 독자입니다. 이 글은 편집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이 편지의 수신인은 막 입시를 끝낸 예비 합격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자유와 낭만을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예비 합격자에게 실천하는 이들과의 연대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낭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글쓴이는 표면적으로 당신을 위로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글쓴이가 위로가 진정한 애정이 아니며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케 하여 다시 한번 좌절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글은 표면적 독자인 예비 합격자 외에도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해 본질적인 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면적 독자로 삼아 이들에게도 보편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상 독자인 당신의 의미입니다. 이 글은 당신에게 편지를 쓴 의도를 밝히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이 글의 예상 독자이자 작가가 지칭하는 당신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표면적으로 대학 입학을 앞둔 예비 합격자입니다. 그러나 이는 효과적인 주제 전달을 위하여 설정된 장치로 본질적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모든 사람들, 특히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과 형식에 집착하는 현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속 일화에 담긴 의미입니다. 글쓴이는 노인 목수가 집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과거의 경험과 차칠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옛 이야기를 서두에서 언급합니다. 이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두 일화에서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을 구분함으로써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역살이를 할 때에 글쓴이는 지붕부터 집의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이에 반해 노인 목수는 집을 짓는 순서에 따라 주축도를 그린 다음 기둥과 도리를 그린 뒤에 대포와 석가루를 차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붕을 그리는 순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노인 목수의 그림은 일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그린 그림으로 실제 생활의 토대를 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이었던 반면에 글쓴이의 것은 본질을 모르는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칠이의 일화에서 차칠이는 신발을 사기 위해 집에 두고 온 탁을 가지러 되돌아갑니다. 신발의 크기는 자신의 발로 직접 신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차칠이는 자신의 발보다 탁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노인 목수와 발로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글쓴이와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인 차칠이는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수능시험 성적 100점의 의미입니다. 수능 100점은 올해 당신과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67만 5천 명의 평균 점수라는 통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작가는 중간은 중요한 자리이며 수많은 곳,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능 시험 성적 100점은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자유와 낭만이 큰 자리로 그야말로 만점인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윤오영 작가의 수필 가운데 방망이 깎던 노인이 있습니다. 방망이 깎던 노인에서 글쓴이는 방망이를 제대로 깎아야 한다는 노인의 고집 때문에 채를 놓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방망이를 아주 잘 깎았다는 아내의 칭찬을 들은 후 노인의 장인 정신을 깨닫고 자신을 반성합니다. 자신의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노인의 태도와 조급하고 이기적인 자신의 행동을 대비시키면서 성실한 삶의 자세와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한 아쉬움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작품입니다.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서도 노인 목수가 집을 그리는 순서를 보며 자신의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음을 부끄러워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독자에게 삶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망이 깎던 노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유경환 작가의 수필 가운데 돌층계가 있습니다. 글쓴이는 경복궁의 돌층계와 관련한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인생에 대한 교훈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돌층계를 우리 인생의 길에 비유함으로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야 하는 돌층계처럼 우리 인생의 각 단계에서도 과욕을 부리지 말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이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희 작가의 현대시 우리 동네 구자명 씨가 있습니다. 구자명 씨는 경기도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오가는 직장인이자 7달 된 아기의 엄마입니다. 직장 생활과 고된 가사 노동에 시달리며 출근 버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구자명 씨를 그린 작품을 통하여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세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문화가 바뀌고 평등사회를 바라는 작가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서는 겉모습과 형식에 얽매여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 뒤바뀌어 있는 세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삶의 본질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는 점을 비교해 볼 만합니다.